타이어를 뭘 선택해야 되는 건지, 신발보다 싸다는 타이어는 써도 괜찮은 건지, 과연 내가 어떤 규격을 바꾸는 거는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 것들인지,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위키피디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가장 먼저 타이어가 어떤 역할을 자동차에서 하는지 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타이어가 하고 있는 역할은 차체의 무게를 떠받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면 위에서 차의 하중 전체를 받아내면서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부품이 바로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차가 주행을 시작하게 됐을 때에는 회전 과정에서 접지력이라고 하는 엔진의 힘이라든지 브레이크의 제동력이라든지 선회를 위한 코너링 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면에 전달해주는 그런 접지력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고 승차감을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타이어의 표면 구성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형태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휠에서 땅까지 닿는 이 90도로 서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사이드 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이드 월에서 접지면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 끝에 있는 엣지 부분을 저희가 숄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숄더도 타이어의 이 디자인에 따라서 굉장히 둥글게 떨어지는 그런 숄더들도 있고요. 정말 90도처럼 거의 날카롭게 엣지 숄더 형태로 떨어지는 그러한 숄더들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닿는 바닥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지면, 컨택 패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줄기들의 타이어 무늬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크게 덩어리들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운데 보면 큰 어떤 표면에 무늬 없이 띠처럼 이어져 있는 이러한 섹션을 리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런 섹션들 중간중간에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혹은 공기가 지나갈 수 있게끔 안쪽으로 파져 있는 이 홈을 그루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루브들은 보통 주행 방향으로만 나와 있고요. 일부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주행 방향 옆으로 금이 그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그루브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하고, 크기가 굉장히 얇고 작은 경우에는 사이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변형을 자유롭게 하면서 노면을 움켜쥘 수 있는 발톱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이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의 형상, 그리고 또 이러한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략 저 타이어가 어떠한 성향의 타이어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하는 것도 좀 가능하죠.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용 타이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내측 부분의 디자인, 외부 측에 있는 디자인들의 트레드 패턴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코너링을 할 때, 그러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하중이 많이 눌릴 때 실제적으로 땅에 닿는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너링 포스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러한 트레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안쪽 패턴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속도를 내고 있을 때 주로 땅에 닿는 부분은 내부 쪽이기 때문에 제동력이라든지 승차감에 관련된, 소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한 디자인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어를 갈러 갈 때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 타이어 옆에 써져 있는 그 많은 정보들, 그 중에서도 타이어의 규격을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타이어의 규격은 누가 처음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엉망이긴 해요. 앞에 있는 단위는 밀리미터, 가운데 있는 단위는 퍼센트, 뒤에 있는 단위는 인치를 쓰고 있거든요.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고 있는 225는 타이어가 땅에 딱 닿았을 때 가로 폭을 표기하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항상 5로 끝나긴 하지만 10mm 단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편평비라고 불리우는 이 45라는 수치는요, 가로의 트레드의 길이 대비해서 이 옆쪽으로 올라오는 사이드 월의 높이가 폭의 45% 정도 높이만큼 올라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타이어를 바로 옆에서 휠이랑 같이 놓고 봤을 때 어떤 차는 휠 끝에 타이어가 굉장히 얇게 붙어있는 타이어가 있고요. 트럭이나 버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고무가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게 결국 이 편평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18은 타이어가 마운팅 돼야 되는 그 가운데 내경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숫자만 놓고 보면 타이어가 좌우로 얼마나 넓은지, 장착을 했을 때 얼마만큼 지면에서 타이어가 올라오게 되는지, 이 모든 수치들이 다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거는요, 각 타이어의 브랜드들마다 동일하게 22, 45, 18이라고 해도 완전히 사이즈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225mm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타이어의 브랜드나 기종에 따라서 어떤 거는 225보다 조금 더 넓게
넓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225보다 같거나 아니면 살짝 작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몇 밀리미터 정도의 오차는 어느 정도 좀 허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숄더의 형상에 따라서도 숄더가 둥그렇게 말리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트레드의 면적은 좀 좁아질 거고요. 엣지 숄더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형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땅에 닿는 면적은 표기된 면적보다 좀 더 넓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95라는 숫자는 하중지수, 즉 이 타이어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입니다. 하중지수 표기 부분도 숫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레인지를 알려드리면 하중지수가 80인 경우가 대략 그 타이어 하나가 450kg 정도를 지탱할 수 있고요. 하중지수가 90인 경우가 약 600kg, 하중지수가 100인 게 800kg 정도 됩니다. 그 사이는 대충 비례해서 짊어질 수 있는 하중의 변화가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속도 등급이 가장 마지막에 붙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Y 등급을 가지고 있죠.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게 Y 등급이에요. 가끔 여러분들 순정 타이어가 H급이라든지 T급의 속도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T는 속도가 190 정도고요. H가 210입니다. 요즘 자동차들의 어떤 출력선으로 봤을 때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속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어를 교환할 때 혹시 속도 등급이 T나 H다 이러면은 원래 차량의 최고 속도 스펙이랑 좀 비교를 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순정 규격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니라 튜닝을 위해서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타이어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대전제는요, 쓰고 있는 휠에도 이 폭이 있어요. 림 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휠에 폭이 있고 그 폭에서 너무 큰 타이어를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타이어를 끼려면은 휠의 폭도 어느 정도 넓어야지만 넓은 타이어를 마운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림 폭은 인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7.0J, 7.5J, 8J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나옵니다. 그 수치에 2.54cm를 곱하게 되면 우리 센티미터 단위로 그 폭이 나오게 돼요. 가급적이면은 타이어의 전체 쓰고 싶은 트레드의 최소 85에서 90% 정도 되는 면적을 휠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사이즈로 늘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휠을 교환하지 않고 타이어만 넓은 걸 쓰고 싶다고 한다면은 림 폭에서 너무 많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 사이즈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는 하나, 두 개 정도 단계, 그러니까 한 20mm 정도 내외의 변화 정도가 순정 휠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의 맥시멈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요소는 타이어를 옆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봤을 때 나오는 외경의 크기입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외경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정확하게 맞추는 것까지는 뭐 의미를 이렇게 두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외경 형태로 변형을 주는 것이 원래 차가 설계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다이나믹스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냥 외경을 키우게 되면 결국에 이 휠하우스 안쪽에 있는 다른 부품들과 간섭이 생길 수 있는 아주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너무 직경이 작은 타이어를 쓰게 되면 최저 지상고도 낮아지겠지만 반대로 타이어와 팬더 사이의 갭이 굉장히 휑하게 남아버리는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경과 근사치 값을 가지고 있는 크기까지만 키운다 라는 거를 포인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한 칸씩 서로 트레이드 오프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225, 60, 15에서 휠을 1인치를 키우고 편평비를 한 칸 내리는 방식. 그러면 225, 55에 16인치 혹은 225, 50에 17인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트레드 폭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알루미늄 휠의 폭도 크게 변할 필요가 없고요. 외경 자체도 거의 근사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타이어의 외경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타이어를 옆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땅에서 휠까지 올라오는 아래쪽 사이드월이 있고요. 휠에 지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쪽에 달라붙는 위쪽 사이드월의 높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높이를 합하면 타이어의 전체 키가 되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승용차용 타이어는요, 한 600mm 초반대에서 700mm를 좀 넘지 않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프로드용 타이어로 가게 되면 뭐 우리가 뭐 34인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타이어의 외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라면은 훨씬 더 좀 키가 큰 타이어로 오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이어 규격을 변화를 주실 때 또 하나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승차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면을 타는 추종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좌우로 넓어지게 되면 땅에 있는 요철들을 더 많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직진 안전성, 그러니까 타이어가 요철에 의해서 방향을 틀게 되는 힘도 더 많이 받게 돼요. 노면이 뭐 이렇게 흘러가지고 울퉁불퉁한 이런 도로에서는 운전대가 그 노면의 형상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틀어지려고 하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또 외경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휠의 인치를 늘리고 평평비를 줄여서 사이드월의 높이를 낮게 하는 경우 승차감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어지게 되고 외부 노면의 요철에 대한 반응성도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일단 접지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잃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광폭 타이어로 가게 되면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완전히 덮여있는 이런 날씨 같은 경우에는 면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꽉 노면을 움켜쥘 수 있는 힘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수막 현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눈길을 위해서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타이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 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런플랫 타이어예요. 이런 타이어들은 초기에 여러 가지 시도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 미슐린의 팍스 시스템이라든지 컨티넨탈의 CSR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휠 내부에다가 구조물을 넣었어요. 타이어가 터지면 타이어가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휠 안쪽에 고무 트레드까지 살짝 지탱하고 있는 이 구조물이 차의 하중을 떠받들면서 사이드월이 짓눌리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런플랫 타이어들은 이런 구조물들을 달지 않죠. 왜냐면 특수 휠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무게도 꽤나 올라가기도 하고 승차감도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런플랫 타이어들은 사이드월의 소재를 보강을 해서 공기압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버텨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게끔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타이어의 내벽 쪽에다가 실런트 소재로 되어 있는 화학약품을 발라놔서 못같이 뾰족한 물체가 트레드를 뚫고 관통했다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생긴 구멍 쪽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 구멍을 막아주는 자연 치유 형태의 타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실런트 형태의 타이어를 소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외에 뭐 여름, 겨울 뭐 이렇게 계절별로 쓰는 타이어들이 있어요. 뭐 여름용 타이어는 접지력 위주, 이 윈터 타이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온에서도 고무의 경화를 낮춰주고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이 트레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들이 있습니다. 윈터 타이어도 다시 알파인 계열과 노르딕 계열로 나뉘고 있는데 노르딕 계열은 정말 말 그대로 뭐 폭설이 내리고 있는 지역에서 쓰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인 계열은 우리나라 실제에 좀 더 맞는 타이어죠. 눈이 녹아서 뭔가 젖어 있는 추운 상황에서 활용도가 좋은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레이스카에서 쓰이고 있는 타이어도 재미있죠. 이 슬릭 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면이 완전 아무 무늬가 없는 평평한 고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접지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땅에 닿는 면적이 손에 대는 부분을 다 극단적으로 없앤 거죠. 머드 타이어 혹은 올트레인 타이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타이어들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오프로드 주행 특화되어 있는 타이어인데요. 정말 블록 자체의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사이에 끼었던 모래나 자갈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패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승차감이나 연비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특수한 용도에서는 극강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설계된 그런 타이어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윈터 타이어를 달 때 구동축에만 달아도 괜찮은가요? 비춥니다. 네. 하실 거면 네 바퀴를 동일하게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차를 주행할 때 우리가 구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위급한 상황에 차를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제동력은 4개 타이어에 다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 축에만 윈터 타이어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름용 일반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전후륜 타이어의 접지력 밸런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돼서 차가 특정 방향으로 거동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윈터 타이어는 4개를 세트로 한 대분을 같이 교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위키피디아, 오늘은 타이어에 대한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사실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관련된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타이어에 관련된 접지력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주행 성능, 주행 핸들링 감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또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키피디아 강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휘발과